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이 조국 수석 경질론으로 번지자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4주의 논평까지 냈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과정에서 외교 문제에 집중해달라며 일부 질의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0건 넘는 예산안의 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 뒤 첫 월요일인 오늘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악명 높은 지옥철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던 부모들이 갑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60세 한국인은 10년 전보다 3년 정도 늘어난 85세까지 살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사회 인식이나 정책 등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 월요일 8시 뉴스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오늘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인 김앤장이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2명이 누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전교조 국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부산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 등이 있다며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도 108페이지에 이릅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에 찾아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던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가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보다 상급자인 이들에게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한민국 1위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이 3년 전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만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재판 절차를 협의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다음해 10월 사이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3차례 이상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전범 기업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전범기업의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서 재판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 위해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 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방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면 재판장을 맡게 될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변호에 나선 김앤장 측과 사전에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들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과 청와대에서 강제징용 사건 업무에 관여하다 김앤장으로 옮긴 곽병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김앤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일본과 관계를 의식한 청와대가 외교부 또 법원행정처와 비밀리에 협의해서 피해자들 모르게 일부러 재판을 미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모두 이 김앤장과 인연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과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둘 다 김앤장 출신이었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만들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사람도 지금은 김앤장에 가 있습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얽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의 고의 지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선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이, 외교부에선 윤병세 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의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한 로펌 김앤장 출신입니다. 검찰은 나아가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망설이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외교부 출신 김앤장 고문들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앤장 출신 고위 관료들과 김앤장이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결국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그럼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이게 발부될 것 같습니까? 네, 두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는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상당 부분 공범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발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섣불리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검찰은 영장 전담 판사 5명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3명에게 영장 심사가 배당이 된다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들을 잇따라 기각을 했었는데요.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그 윗선에 남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제 한 명뿐인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현재 법조계에서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이다.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은 핵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법원의 구조가 행정처 차장, 행정처장,
대법원장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과 오늘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에 걸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처장의 상급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건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네, 당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달 중순쯤에 소환 조사를 받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는 연말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재청구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언제 소환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던 여당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좀 바뀌었습니다. 특별감찰반 문제가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로 번지자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큰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 문제를 일으킨 개인의 성품 탓이란 말도 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큰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야당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수사관 개인 품성의 문제라며 공직 기강이 아닌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은 한 것 같아요. 개인 인품까지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건 지나쳤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왔지만 그만큼 조국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 해석도 나왔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 조응천 의원이 어제 조수석 사퇴를 거론했지만 하루 만인 오늘 민주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라,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단 한 사람의 동반자 등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조 수석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띄웠습니다. 보수 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 직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적폐청산을 비롯한 정권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조국 지키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자칫 민심을 잃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이나 기관장도 수시로 만난다는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어떤 조직이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가 뭐고 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건지까지 김정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조직은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실 가운데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대통령 친인척,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청와대 직원들 감찰을 맡습니다. 각 특감반마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사정기관에서 파견 나옵니다. 혹시 사직동팀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전엔 사직동팀이라 불리던 경찰청 조사과가 이 역할을 했었는데 권한 남용 등이 문제가 돼 없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2003년 청와대 비서실 직제로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정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검찰 출신 김모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게 처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특감반원이 지난 7월엔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의 인사 민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주도해서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 반원들이 단체로 골프치고 옆 비서관실 특감 반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이걸 관행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특감 반원들 대개 5급 이하, 이를테면 중하위 직급 공무원들인데요. 도대체 무슨 관행이길래 중하위급 공무원이 장관 같은 기관장을 수시로 만났던 걸까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했던 박관천 전 경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감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예전에 이제 암행어사였다. 그래서 대감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개인 일탈이라기보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는 권력 실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오다가 내려와서 특감반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기관들 감찰하는 특감반, 꼭 필요한 만큼 선발과 운영을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넘겨받아서 골프 친 게 언젠지, 외부 인사 향응은 없었는지 추가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결단에 달렸지만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답방 시 전해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답방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한미 정상이 공감함으로써 부담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한미 공통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 답방, 후 북미 회담 구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 결단도 촉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념을 떠난 국민적 양해도 부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군동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재와 연관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대신 상징적으로 착수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오클랜드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집중해달라면서 국내 문제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 여론이 나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남승무 기자입니다. 특별감찰반 전원교체 등 복잡한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주제부터 한정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두 차례 국내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 국내 문제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예약 마이크 드셨으니까. 경제 관련 질문에도 외교 전망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또 김 위원장 답방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 같은 질문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내 이슈나 정치적 이유로 어렵게 살린 대화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른바 메시지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중 간담회인 만큼 외교 문제에 집중하자는 뜻으로 국내 문제는 귀국 후 따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안정식 기자와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정유미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남북 관계 진전 또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 사이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좀 묻어나는 발언들도 있었어요. 오늘 제재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 제재 완화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동안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지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응 조치의 예로 든 게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인도 지원, 스포츠 예술 교류, 철도 사전 조사, 종전 선언 같은 것들입니다. 미국의 제재 유지 방침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좀 낮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100%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 좀 제재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100% 협력하겠다고 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설명인데요. 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한다라면 뭐에 대해서 협력하겠습니까? 결국 제재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그렇겠죠. 얘기겠죠. 네. 물론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제재에 대해서 협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이 중국을 견인해가면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진 않겠다 이런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올까 이 부분인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까지 촉구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이 물고기 잡는 수산사업소 갔다 보도가 있었고요. 네. 오늘은 구두공장 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국에 왜 이렇게 한가한 행보를 보이고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지 지도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제재 압박 가해도 북한은 끄떡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끌려가진 않겠다 이런 건데 한미 정상이 일단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발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이번 주 동안 좀 상당히 심도 있게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을 좀 기다려야겠네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겨우 상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에 따른 자동 상정입니다. 갈 길 멀 예산안 처리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본회의에 올라가긴 했네요. 네, 오늘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어제로 처리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제안 설명 듣고 딱 13분 만에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 뚜껑을 열어놓고 여야 협상 압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뭐 밀실에서 이제 몇 명만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결국 걱정 또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날림, 졸속, 깜깜이 이런 지적들 피하기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예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남북 협력 사업입니다. 지난달 30일 종료된 예결 소위 속기록을 보면 종료 직전 불과 40분 만에 관련 사업 6개가 한꺼번에 논의됩니다. 전체 예산 규모 1조 977억 원짜리 사업인데 심도 깊은 논의는커녕 원론적인 논쟁만 주고받다가 결국 소소위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쟁점 사업들이 무려 246개나 소소위로 넘어갔는데 해마다 지적되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라고 할 것이 야당 세 곳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에요. 네, 전선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해온 야 3당이 예산 심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의당 예를 들면요. 지금 의석수가 5석인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돼 현재 지지율 8% 정도를 표로 받으면 의석수가 24석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민주당의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약속 지키라고 목소리 높였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주권자로서 52%의 주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자는 소수 야3당 내일은 국회 로비 농성에 들어가겠다는데 안 그래도 꼬인 예산 정국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분히 돈을 낼 여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1년 3개월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3억 2,9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해버렸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의사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액은 2,471억 원, 지난해보다 230억 원 늘었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로펌, 건설사 등 이익을 내고 있어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무려 221개월 동안 건보료를 안 낸 기업, 그리고 체납액이 30억 원이 넘는 업체도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난해보다 2천여 명이나 늘어 8,845명에 달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자에 대해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은 뒤 다시 취직하는 경우입니다. 결손을 해줬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어떤 고액의 직장 가입자로 된다든지 하면은 결손했던 걸 다시 취소를 합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아니면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보를 받으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건보재정 누수를 가져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단순 압류 조치 외에 재산 공매와 수사 의뢰 등 강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종합운동장역에서 송파, 강동 쪽으로 지하철역 8곳이 이틀 전에 추가로 개통됐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많은 9호선에 역이 더 늘어나면서 더 붐비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개통 후 첫 월요일인 오늘 아침 지하철 9호선 출근길은 어땠는지 소한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개통한 9호선 3단계 구간의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 출발역인데다 개통 후 맞는 첫 출근 날이라서인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탑승객이 빠르게 늘더니 종합운동장역에 이르자 자리는 이미 꽉 찼습니다. 조금 더가 고속터미널역에 들어서자 열차 안은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9호선 3단계 개통 후 첫 평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사람들이 혼잡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혼잡도 극심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이 지하철 문틈에 끼었는데 열차는 그대로 출발하는 아찔한 광경도 있었습니다. 평소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한두 대 지나치고 타니까 지금도 벌써 2대 보내고 있는 중이라서 같은 것 같아요. 출근길 이용객이 많기로 악명 높은 염창역에서 여의도역 구간입니다. 계시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확인되시면 여유 있는 칸으로 등차해 주십시오. 탑승을 조절하는 자원봉사자까지 동원됐습니다. 문틀까지 잡고 몸을 구겨 넣어보는 한 시민. 결국 열차를 타지 못합니다. 서울시 대책이 있다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려는 줄은 여전히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3단계 구간 개통으로 역이 8개나 추가됐지만 급행과 완행 열차의 하루 운행 횟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존 열차의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오히려 40초에서 1분 30초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우 힘들죠.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급행 좀 차를 갖다가 좀 많이 좀 넓혀줬으면 좋겠. 서울시는 오늘 주요 역사의 출근 시간대 급행 열차 혼잡도가 지난달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평균 163%보다 조금 줄어든
145%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잡도 145%는 160명이 정원인 열차 한 량에 232명이 탄 것을 의미합니다.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조금 짜증이 많이 나죠. 서로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가끔가다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9호선 급행열차 20대 모두 6량으로 편성했고 현재 4량인 일반 열차도 내년까지 6량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5일까지 사흘 동안 9호선의 혼잡도를 조사해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미스터 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 갑질 논란에서 시작된 경영 위기가 결국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위기는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가맹점들이 정 전 회장의 가족 운영회사로부터 피자 재료를 높은 가격에 조달하도록 하는 등 추가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정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MP그룹 자기자본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회사 측에 개선 기간을 준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실적과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내놨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오늘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너의 도덕성이 결국 상장 폐지 이슈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MP그룹 측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남녀가 대립하는 양상의 사건에 목소리를 내며 페미니즘 관련 노래를 발표하기도 한 래퍼 산이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연장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관객들을 향해 돌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혁 폭행 사건이 성대결 양상으로 불거졌던 지난달 중순, 래퍼 산이가 페미니스트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가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여혐, 남혐 등 증오 문화를 배격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양측 다툼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는 소속사 가수들이 함께 출연한 콘서트에서 또 돌출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을 비판하는 관객의 플래카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산이야 추하다 이런 거 던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전혀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존중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 너네 정신병. 자신을 비난하는 일부 관객을 대상으로 한 거라지만 공연을 즐기러 온 대다수 관객들을 생각하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적인 어떤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뱉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의 단독 공연도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대신 사과했지만 래퍼 산이는 자신은 여성을 혐오하지 않지만 과격한 페미니즘은 나치다라는 가사의 신곡을 또 내놓아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죠. 그 가운데 3억 5천만 원은 대출 받은 게 확인됐지만 나머지 1억 원은 어디에서 난 건지 그리고 돈을 건넨 게 당시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일었는데 수사당국은 윤 전 시장을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 윤장현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 산하기관과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김모 씨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로도 8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씨의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아들 조모 씨는 시 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퇴사했으며 김 씨의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모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어쩐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한 거거든요. 분석하고 조사 중에 있죠. 윤 전 시장은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로 출국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이 불거지면서 귀국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도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전환하고 오는 수요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고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오는 13일까지는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지사에겐 운명의 한 주인 셈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내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열흘 남은 만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다음 이메일 아이디가 같은 정황 등을 근거로 김 씨를 해경군 김 씨 본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가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안에 이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돌봄 지원금이 갑자기 끊기는 일이 벌써 2해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됐던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던 부모가 갑자기 지난달 말 이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부터 이용이 안 됩니다 문자로 딱 바로 받았을 때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한 달 아이 돌보미 비용 150만 원 가운데 110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돈이 끊기게 된 겁니다. 올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도 거기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1월 1일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못 들었거든요. 졸지에 실업자가 된 돌보미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 우리의 기본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용자가 안 쓰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취재 결과 전국 41곳의 돌봄 지원센터에서 10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공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3개 지역에서 지원금이 중단됐었는데 정부가 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연초부터도 혹시나 이제 뭐 이용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모르겠지만 상태로라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부족한 거에 대비 지금 한 50%도 지금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부는 연초 계획보다 지원 가구 수가 예상보다 늘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대책 없이 반복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주는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이 과연 아이 더 낳게 하는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인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250만 원 받자고 애를 낳진 않는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세금 써라. 법안 통과 소식에 달린 댓글들인데 반대 논리의 핵심 주장도 비슷합니다. 출산 장려금은 2002년 전남 한평군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16년째입니다. 지금은 전국 9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서 그 효과를 따져본 논문이 꽤 있습니다. 올해의 논문을 포함해서요 13건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7건은 전국 단위로 분석을 한 겁니다. 결론은 모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논문 6건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라는 쪽이 더 많았는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국한한 연구였습니다. 결국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충청 지역의 28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250만 원을 줄 때가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고요. 금액을 이것보다 더 준다고 해도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 정부가 준다는 게 딱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텐데 효과가 미미할 걸로 예상되는 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겨울이면 더 즐겨 찾곤 하는 어묵에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묵 바 3개를 먹으면 하루 나트륨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철 거리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어묵. 따끈한 국물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간식입니다. 추운 날 지나가다가 오뎅 하나 먹으면 맛도 있고 그 추운 것도 해소돼서 좋아요.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어묵 21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어묵꼬치 한두 개 또는 간식용 어묵바 1개에 든 나트륨이 하루 섭취 기준치의 평균 34%에 달했습니다. 3개만 먹어도 하루 기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혈관 속의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국물 안에도 나트륨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국물을 먹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 어묵의 지방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식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사성 물질, 이물, 그다음에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는 기준에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들이 어묵의 나트륨 함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라인몰이나 시장에서 어묵을 구입할 때에는 영양 성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해 60세인 한국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지 통계청이 분석했더니 25.1년이 나왔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7년 더 늘어난 셈입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4년 더 사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평균 82.7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건 10년 전보다 3.5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오지만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자 대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처회사에서 시니어 인턴으로 근무 중인 60대 김정순 씨. 퇴직 후에도 일에 대한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수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를 보일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하려는 사회 인식 변화가 우선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가동 연한의 경우 지난 29년째 60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10년 넘게 늘어나는 동안 근로 능력에 대한 사회 인식엔 변화가 없는 건데 대법원은 최근에야 가동 연한을 바꾸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돼 있기는 정부 노동력 활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만 해도 청년층의 절반 넘게 배분한 반면 장년층엔 2.2%, 노년층에겐 9.9%만 할당했습니다. 특히 장년층 예산은 올해보다 21.1%나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페이를 좀 확 늘리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서 주 52시간 해서 일하면 18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올려주는 그런 일자리들, 공익형 일자리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고령화 속에 사회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살리는 사회 인식과 정부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편의점 신규 개업 때 기존 점포와의 거리를 제한하고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는 쉽게 폐점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편의점업계와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약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출점 시 기존 편의점과의 거리 등 상권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편의점 경영이 나빠진 게 가맹점주 책임이 아니면 폐점 위약금을 감면해줘야 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득점왕 경남의 골잡이 말컹이 올 시즌 최고의 별로 우뚝 섰습니다. K리그 최초로 1부와 2부 리그 MVP를 석권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포토존에 선 K리그 스타 가운데 가장 빛난 별은 득점왕 말컹이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수상자는 경남FC 말컹 선수. 말컹은 각 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 투표에서 55.04점을 받아 전북 2용을 제쳤습니다. A minha habilidade, que muitas pessoas duvidavam. Fico muito feliz de estar aqui novamente, eleito o melhor jogador da temporada. 농구 선수로 뛰다 7년 전 축구화를 신은 말컹은 196cm의 큰 키와 유연한 몸놀림으로 그림 같은 콜행진을 펼치며 코리안 드림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 경남에 입단한 뒤 득점왕과 MVP를 휩쓸며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올 시즌 1부 리그에서도 26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을 차지해 승격팀 경남을 2위로 이끌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1, 2부 리그 득점왕과 MVP를 휩쓰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Fui artilheiro na segunda divisão, não teria muitas condições de ser artilheiro novamente na primeira. Então, eu fico muito feliz e 감독상은 올 시즌 전북의 우승을 이끈 뒤 중국으로 떠나는 최강희 감독이, 신인상은 울산 한승규가 받았습니다. 우승팀 전북과 준우승팀 경남은 베스트 11을 3명씩 배출하며 2018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 원정에서 페널티킥을 이끌어내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아쉽게 팀은 역전패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기회만 나면 슈팅을 날렸습니다. 팀 내 유효 슈팅의 절반이 손흥민의 몫이었는데 아쉽게 선방에 막혔습니다. 득점에도 관여했습니다. 1대0으로 뒤진 전반 29분 프리킥을 이끌었고 여기서 다이어가 동점 헤딩골을 뽑았습니다. 1대1로 맞선 전반 33분엔 골문을 향해 돌파하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해 2대1로 역전했습니다. 허술한 수비진이 문제였습니다. 후반 11분 아스날 오바메양에게 중거리 슛 동점골을 얻어맞은 뒤 29분엔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범하며 라카제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했고 3분 뒤에 전진 패스 한 방에 수비진이 뻥 뚫려 쐐기골을 내줬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4분 교체됐고 4대2로 역전패한 토트넘은 5위로 2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리버풀은 버저비터 같은 결승골로 에버튼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저리 타임도 끝나가는 순간 반다이크의 빗맞은 슈팅이 운 좋게 골대를 맞고 나오자 오리기가 헤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너무나 짜릿한 결승골에 클롭 감독은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대망의 결승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1차전에서 전반 12분 아인득의 헤딩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필리핀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3분 판반득이 결승골을 뽑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박항서 매직을 앞세워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베트남이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2차전은 오는 목요일에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프로농구 KCC가 KBL 등록이 거부된 전창진 수석 코치 내정자에게 코치 대신 기술 고문을 맡길 계획입니다. KBL 재정위원회는 도박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전창진 수석 코치 내정자에게 아직 리그 구성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코치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KCC 구단은 그에게 코치 대신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기술 고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에서 상대팀 관중이 공을 던지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돼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는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약해진 빗줄기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시작부터 비와 함께 오는 만큼 지난번보다는 강하지 않겠지만 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황사는 오늘 밤 백령도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에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부산의 한낮 기온이 1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밀려옵니다.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하겠고요. 절기 대설인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